저희 신과 함께에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구획 4개 이렇게 나눠진 거는 그러니까 섞이지 않고 저 사람들 자기네 구획에만 딱 살아요? 아니면 뭐 넘어가서 다녀요.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거주지는 그 네 구역이 다 있고 항상 싸움이 벌어지는 데는 요 두 곳입니다. 이 핑크와 요 아래 옐로우. 이스라엘 정규군이 중무장하고 탄약 다 장전한 채로 딱 옆에 있습니다. 너무 그 사고를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근데 또 일상은 지속이 돼요. 서로 또 섞여가지고 서로 또. 예, 뭐 가끔 또 린치도 일어나고 한두 명 죽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음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들 지나가고 또 막 욕하고 역시 다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의 질서가 잡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예. 신기하다. 예전에 이스라엘 뉴스 보다 보면 가끔 뭐 나이트클럽 이런 이제 뭐 폭탄 테러 이런 사고 나면 도저히 못 놀 것 같은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가서 또 일상을 또 즐기고 놀잖아요. 보면은 어제 사고 났는데 또 잠시 또 잠잠하다가 그거 보고 되게 사람의 감정 본능이라는 것들은 저런 거구나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 개론, 이 중동 문제를 잘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 최주영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 중동학 개론을 만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는 뭐 할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저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책임지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우리 최주영 박사님과 또 우리 인남식 교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색합니다, 이 자리는. 자, 그럼 우리 중동학 개론을 이끌고 계신 인남식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남식 교수님이 지난주에 왜 안 올라왔나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코로나가 걸리셨죠? 네, 격리하고 있었습니다. 확진돼서요. 코로나 어떻게 잘 회복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컨디션은 괜찮은데 후유증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힘이 좀 빠지고 목소리가 일단 조금 잠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소리는 여전히 좋으십니다. 그래도.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2.8 분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쭉 들어봤는데 오늘 좀 이어서 결론을 좀 내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간까지 뭐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만 요약하고 오늘 본격적인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의 땅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 2.8 분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땅을 한 톨도 남김없이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시오니스트들의 입장이 또 있고 아주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 있고 반면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빼앗겼고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걸 언젠가는 수복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싸움이 벌어지는 땅이다 보니까 그동안 70년 가까이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이어져 왔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1993년, 95년에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일단 사는 방법이 필요하다. 끝간데 없이 서로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나온 대원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두 국가 해법.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분리해서 이제 서로 나눠서 살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살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따로 분리된 두 나라로 주권 국가로 존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평화협정을 맺자. 이제 이런 거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제일 핵심일 것 같네요. 그게 핵심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지금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둘을 딱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이제 소위 최종 지위 협상이라고 하는 협상이죠. 그래서 두 나라에 딱 나누어졌을 때의 마지막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동안 지루한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3대 쟁점이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정착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정착촌. 네. 예, 예. 특히 서한 지구 내에 있는 약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네. 그 정착촌을 어떻게 뺄 것이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면 두 번째 쟁점은 48년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자기 땅을 놔두고 나가야만 했던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제 뭐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문제, 재산권 문제까지. 재산권 문제까지 막 나오게 되고 특히 그 난민들의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굉장히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쌓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이거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그런 또 공포심이 이스라엘 쪽에 있죠. 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그 쟁점들이 그 두 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이 제일 핫한 이슈고 이게 정말 또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건국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자기들이 바라고 또 바라던 오매불망 원하고 올라왔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네. 그 예루살렘을 양보할 수는 없는데 반면에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올드시티 우리가 하람 알 샤리프라고 하는 이 공간만큼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고 이게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땅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너무 형국입니다. 명당짜리였군요. 보면 너무 좋은 땅이라서. 이게 뭐 좋고 좋은 땅이기도 하거니와 조금 이따 네.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고 내가 돌아갈 곳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수천 년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어떤 보상물을 주거나 대체물을 제안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근데 여기는 또 이슬람의 3대 성지이기도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이제 좀 중첩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길게 뻗어 있는 이스라엘의 이제 중앙쯤 동쪽 끝에 네네. 있는 나라 있는 그 도시인 거죠.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한번 네.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길게 이렇게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예, 위아래로. 네. 있고 요 위에가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네. 쭉 요르단 강이 흘러내리고 있고 여기가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요렇게 지금 요 선은 잘 안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요렇게 된 데가 서안지구, 영어로 웨스트뱅크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 요르단강 서안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죠. 요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바로 팔레스타인이 나중에 독립했을 때 주 영토가 되는 땅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 웨스트뱅크 안쪽으로 쭉 들어와 있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바로 예.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이기도 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쭉 놓고 볼 때 예루살렘은 중앙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고지대이기도 합니다. 딱 지형을 잘라놓은 지도인데요. 네. 이게 지금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평면 지도로 보기에는 조금 우리 상상력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예.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높은 데 있군요. 해발고도 800m입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400m죠. 아. 사해는. 해발 고도 마이너스 400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해까지 예루살렘부터 여기가 한 30km 정도인데 1200m를 내려와야 1200m를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 사해는 사실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인위적인 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면 뭐 바도 있고 술집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그런 아, 술집. 바닷물보다 한참 밑에 있는 데군요. 마이너스 400m. 마이너스 400m니까. 여기가 지금 지중해니까 예. 네. 지중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60km 정도 돼 있고 예. 거기서부터 30km니까 100km 상관으로 400m를 쭉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이 여기가 이제 요르단인데요. 여기가 암만이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V자 모양으로 푹 들어가 있는 협곡지대인 거죠. 양쪽에서 물이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요르단강을 만들고 그게 이렇게 사해에 사해로 딱 모여들고 있는 그런 모여드는, 구조인데 예, 예루살렘이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 쪽의 고지대의 일종의 네. 전망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전략적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장악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면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군사적으로 요충지로서의 그런 요새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의 그 지형만 놓고 봐도 중요성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 한두 곳이겠습니까? 근데 죽어도 이 지역만큼은 못 내놓겠다 할 종교적인 때는 거죠, 그거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정체성, 역사 네.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무척 흥미롭기도 해요. 네.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예루살렘 하면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네. 평화의 성, 평화의 도성이다 이런 예, 생각을 그런 합니다.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평화의 인사가 바로 그 샬롬이고 그게 아랍어로 살람입니다. 같은 어원과 어근을 가지고 있어서요. 교회 같은 데서 가끔 샬롬 하는 게 그런 그게 평화 인사예요. 평화라는 평화의 뜻이죠.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통 사람들이 만날 때 일상적인 인사가 샬롬 알레카,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이 인사를 합니다. 네. 반면에 또 아랍 사람들은 살람 알레이쿰, 이제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평화가 가장 없는 곳, 늘 싸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식사하셨습니까라는 인사가 일상이 되듯이 평화가 워낙 없는 땅이다 지역이다 보니까 보니까. 오히려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네.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발음에서 온 혼동이 있었어요. 원래 이 땅은 기원전 한 40세기, 4,000년 전에 가나안 땅이었고요.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살 때 여기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집트랑 비슷하게.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쭉 그 고원지대에서도 이렇게 돌무더기가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이렇게 안반 위에 서 있다 보면 추분 정도 됐을 때 황도가 정확히 예루살렘 위로 지나갑니다. 위가 태양으로 네, 태양이 머리 위로 네. 지나가는 네, 그래서 해가 뜨는 신, 소위 일출의 신을 샤하르라고 했고 네. 일몰의 신을 샬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네. 예루살렘 그랬을 땐 소위 태양신, 특히 해가 지는 일몰의 신의 땅 이런 뜻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이주해 왔는데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평화의 도시구나 그러면서 뭔가 의미가 있다. 이제 그거를 또 부여하게 됐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다 평화의 땅이라고 믿고 있고 평화의 네. 도시라고 믿고 있고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작은 공간을 놓고 지금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아이러니. 네. 그거를 좀 우리 저 3%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지금 네. 오른쪽에 보시는 요 그림에 나오는 소위 성서적 또는 코란에 나오는 배경,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당연히 네. 예를 들면 그 아랍인들에게 혹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지일 것 같긴 한데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성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성지죠. 유대인, 사실은 예루살렘이? 무슬림들이나 기독교인보다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성지예요. 유대교에도 예루살렘이 자주 등장을 해요. 유대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자기들이 믿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3대 유일신 종교에서 공통으로 추앙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야훼? 그분은 신이고, 신이고 네. 네, 인물. 인물. 누굴까? 흔히 예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는 아, 유대교인은 싫어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입니다. 예. 네네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아랍어로는 이브라힘이라고 네. 하죠. 혹시 두 분 그 아브라함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서사 중에 네. 제일 극적인 서사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극적인 서사? 극적인 서사. 자식을 신에게 자식을 예. 자식의 독자 이삭을 산 제물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이거를 예. 이제 받게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첫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사이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 네네네.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네네. 있다가 신의 계시를 받고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때 자기가 자기 그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신이 반대급부로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네가 여기서 이 비옥한 땅을 떠나서 나와 통하는 공동체를 새로 만들 텐데 그거를 나를 순종을 해주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주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네 자식을 하늘의 뭇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네. 떠나거든요. 근데 애가 안 생겼어요. 근데 100세가 됐을 때 드디어 독자 이삭을 받게 됩니다. 네. 세.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자식이었죠. 예. 네. 근데 그 귀한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고 했던 그 야훼가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아들 하나 간신히 준 그 야훼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바치라고 하냐면 예.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쳐라. 이런 구절이 성서에 나옵니다. 구약 네. 성서에. 모리아 땅.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게 이제 구약 성서에는 사흘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흘 동안 1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이제는 120세 정도 된 아브라함이 이 할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독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이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네. 야훼께서 됐다. 막고 됐다. 예.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아 예루살렘이 아, 거기에요. 네. 그래서 요 사진을 한번 좀 봐주시죠.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네. 요게 지금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 요 돌이 여기 지금 동예루살렘의 요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왕조가 만들어지면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네. 말 그대로.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네. 가장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시작된 곳, 예. 거의 예루살렘이구나. 멀리 소위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네. 나일 문명도 아니고 바빌론 문명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느 광야지대고 외로운 척박한 곳이지만 네. 여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끌게 된 그 상징성이 있는 곳에 이제 성전을 세운 거죠. 거기서 시작된 곳입니다. 네네네. 아, 이러니까 뭐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네. 로마 제국 시대로 이어지거든요. 네. 예. 로마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시대에 일종의 총독도 아니고 일종의 현지 왕을 하나 세웁니다. 헤롯 더 킹,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데 네. 그 헤롯이 여기다가 또 성전을 아주 새로 크게 짓습니다. 그게 제2 성전이에요. 그럼 원래 성이 있던 그 주변에다 성을 새로 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원래 그 자리 솔로몬 예. 성전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중간에 막 무너졌고요. 무너지고. 딱 그 자리를 다시 복원을 한 거죠. 그래서 크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네. 환호하는 거죠. 아, 드디어 다시 우리의 성전이 세워졌고 우리 유대 공동체가 다시 완전히 복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믿게 근데 됐던 그 게 로마인이 유대교 성전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짓게 해주죠. 그러니까 아. 그 일종의 뭐 지역 자치 비슷하게 해서 네네네. 자꾸 뭐 민심도 흉흉해지고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었던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네. 성전을 지으면서 유대인들의 일종의 중심지를 만들어주게 된 게 음. 제2 성전입니다. 솔로몬 네네네. 성전이 제1 성전이었다면 네. 제2 성전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음. 이때가 이제 예수 시대죠. 예수 시대. 예수가 이제 성전을 드나들었다 할 때는 바로 요 성전인 거죠. 그 시대를 네. 성서에 가끔 나오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그렇죠. 거기가 바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예. 뭐 거기서 뭐 저 돈 바꾸는 사람들 혼내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예, 그 성전이 바로 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한테는 이 네. 예루살렘 요 성전터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사실은 그 정체성의 일종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들 종교적인 뿌리가 네. 여기 있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70년에 네.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들어와서 여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 운동 같은 것들이 감지가 되니까 이제 여기를 초토화시키면서 또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네. 여기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중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다시 여기다가 이제 이슬람의 소위 모스크를 세워요? 모스크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연원이 그 정확하게 구조가 되는 겹치는군요. 거죠. 보면. 네네. 아 그래요. 자 이런 얘기들이 왜 이슬람이 혹은 뭐 왜 유대인들이 왜 이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는지 뭐 대략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하나하나 들으면 훨씬 더 이해 폭이 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저희 그 지혜를 쌓는 위즈덤 칼리지에서 또 아주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저희 꼭 참고해서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따라가 보시면요. 아주 우리 옆에 계신 최진영 박사님도 그리고 인남식 교수님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조금씩 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여기 또 다른 이야기들도 좀 섞여 있는 거죠. 이쯤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는 게 네. 그러면 이게 왜 이슬람한테는 성지지? 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인 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부활하거든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예수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여긴 기독교의 성지이고 지금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쪽에는 예수님의 무덤교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성지인 거는 명확한데 이슬람은 왜 여기가 성지가 됐냐면 또 하나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610년의 전교가 되거든요. 기독교나 유대교보다는 한참 늦게 생겨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기적이나 또는 사람들이 잘 믿기 힘든 그런 스토리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잘 안 믿어요. 논리적인 종교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무슨 뭐 물이 포도주가 된다든지 죽은 예.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기적을 잘 안 믿는데 몇 안 되는 기적 중에 그 하나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무함mad이 메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네. 브라크라고 하는 이제 말 같은 이상한 동물이 나타나서 갑자기 먼 곳으로 선지자 무함mad을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어디론가 날아가요. 하늘로. 그래서 하늘로. 도착한 곳이 바로 요 동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요 땅에 와요. 그래서 요 땅에 와서 지금 보시면 요 예루살렘 이게 과거 이 성전 터인데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 요쯤에다가 아까 그 동물 하나를 메어 놓고 네. 선지자 무함mad이 쭉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Dome of the Rock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위 성전. 그 바위가 있어요. 예. 아주 신성한 바위가 있어요. 여기에서 딱 무함mad이 발을 딱 딛는 순간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7개의 하늘을 보고 왔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서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 게 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네.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서 3층 천을 보고 왔다 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세계의 하늘을 보고. 업그레이드가 되죠. 7개의 하늘을 보고 돌아왔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코란이나 또는 하디스라고 하는 경전과 언행록이 뭐 참 좋은 구절도 많고 감동도 있지만 기적 같은 게 없어서 극적 재미가 좀 흥미롭지가 않은데 이 스토리는 굉장히 뭐랄까 신비롭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이날을 우리 나이트 저니 그래서 신비로운 밤의 여행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 도착했던 요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그 성전산 무슬림들은 여기를 하람 알 샤리프라고 하는데 네. 요게 이제 모스크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알 악사 모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슬람에는 3대 성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지가 메카의 하람 성원 네. 알 마스지드 알 하람. 두 번째가 헤지라를 통해 가지고 이슬람 공동체를 구원했던 소위 메디나에 있는 알 마스지드 알 나바위 선지자의 성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알 악사라고 하는 곳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성원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3대 성지로 추앙을 하고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요 가운데 아까 그 바위 위에다가는 나중에 사실은 약간 이런 구조물 같은 걸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상징처럼 황금돔 사원이 하나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층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믿어지는 설마 거기였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돌 위에 돌 위에 성전이 2개가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네. 그 자리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선지자 무함mad이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구획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 분쟁을 하면서 서로 여기는 내 땅이다 주장을 할 때 야 그럼 이쯤에서 나누자라고 하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저기는 지금은 뭐 있어요? 저희 가면 그 돌 있는 데는 돌이 뭐 있어요. 이렇게 구조물 안에 여전히 있어요. 큰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무함mad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네. 그런 뭐 흔적 같은 것도 이렇게 기념하고 있죠. 거기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는 이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정확히는 요르단에서 돈을 주고 다 그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특정 종교가 지금 맡고 있지 않아요. 이슬람이 하죠. 이슬람이 맡고 있어요. 지금 여긴 이슬람 성지입니다. 이슬람 성지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예. 그럼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여기 그래도 어쨌든 이 밑에는 우리 성지인데 하면서 이렇게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큰 관심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뭐 아브라함 이런 구약 시대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 그거는 뭐 유대인들하고 무슬림들은 알아서 해라. 근데 뭐 이제 요새 유대교를 더 좋아하니까 네네네. 가서 이제 약간 동조는 해주죠. 근데 정말 유대인들은 네.
굉장히 가슴 네, 아파하죠. 빨리 저거 걷어내고 우리 그렇죠. 원래 우리 걸 원래 만들고 우리 거를 만들어서 네. 이제 우리의 영광스러운 어떻게 보면 역사와 메시아가 다시 도래하게 예. 되면 제3성전이 여기 세워지는데 그럼 저게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안 되겠다 여기.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는 안 되겠다. 아니면 아예 층층이 한 3층 건물 만들어 갖고 인류의 과학적 발전을 도모해서 이제 1층은 유대교 주고 2층 기독교 주고 3층 이렇게 무슬림 주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요 아래가 요게 이제 지금 위성 지도예요. 요 아래 보이시죠? 네네. 예, 위성 지도를 네. 잠깐 보시면 요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 일어난 그 고 장소입니다. 정말 작은 장소에 인류의 역사, 종교가 다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3대 유일신 종교가 다 여기 있는데 뭘 한 20한 3, 4억 되는 크리스찬과 15, 6억 되는 무슬림들 거기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네.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로 늘 눈길을 두고 있는 지역이죠. 요렇게가 올드시티입니다. 요렇게 정말 생각하면. 작군요, 올드시티는. 그래서 꼭 이게 뭐 소위 그 정사각형은 아닌데요. 그런데 대략 1제곱킬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세로 이렇게 그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성벽을 따라 제가 돌면 빨리 걸으면 이게 한 4km죠.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다 보이는데 와. 이 안에 또 아주 희한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올드시티 지도인데요. 네. 지도를 잠깐 보시면 특이합니다.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올드시티 안이 저렇게 4개로 나눠져 네, 있군요.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막 그 함수 배울 때 2차 함수 배울 때 4사분면 얘기하잖아요. 1사분면이 여기가 이제 무슬림 쿼터입니다. 여기가 이슬람 땅이에요. 이슬람. 분홍색으로. 1사분면이 돼 있죠. 무슬람. 네. 핑크색. 예, 핑크색. 예. 네. 그다음에 2사분면 약간 파란색. 여기가 기독교 쿼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기독교 쿼터에 여기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이렇게 그렇네요. 있어요. 골고다가 여기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아주 독특한데 아르메니안 정교 쿼터예요. 아르메니아가 왜 저기가 있지? 뭐 로마 캐톨릭도 아니고 근데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부터 네. 이 아르메니안들이 아무리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성지를 지키겠다. 예수님 무덤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수도사들이 여기를 떠나질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막 회파하고 불지르고 해도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인정해서 야 쟤네들은 찐이다. 정말 독한 애들이다. 찐이다. 쟤네는 올드시티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해서 어. 아르메니안 쿼터고 여기가 이제 유대교 쿼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에 이제 몰려 살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 조금 되는 요 공간 안에 또 한 500m씩 나눠 갖고 근데 이슬람 쿼터가 조금 크지요. 좀 그러네요. 이렇게까지였으니까. 해서 이제 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슬람의 성지인데 이슬람 성지 서쪽 벽의 절반 정도. 네. 여기는 지금 유대교랑 마주하고 있죠. 네. 유대교 쿼터랑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통곡의 벽. 이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저기가 통곡벽이에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그 벽 앞에서 벽을 두드리면서 저거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좀 우리 건데. 네, 저거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 싸움을 하고 있죠. 역시 이 지도를 보니까 그 단편적으로 보던 게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네. 충분히 통곡의 벽이 나올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1967년 6월에 6.1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여기는 네. 요르단의 땅이었습니다. 이 서한 지구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네.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통곡의 벽은 뭐냐면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돌단 몇 개가 있어요. 과거 옛날 성전 시대 때 그 헤롯 성전 때. 예. 그러니까 그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붙잡고 언젠가 이거를 기점으로 다시 벽을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67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바로 올드시티 앞까지는 갔지만 들어가질 못하니까 요르단이 약간 자비를 베풀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래 너네 저희가 옛날 너네 땅이니까 벽이라도 만지고 가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네. 그때 와서 통곡을 해요. 아. 이거를 다시 좀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네. 67년 전쟁 때 여기를 장악을 하게 장악을 된 하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장악을 했는데 네. 그때 이스라엘이 만약에 마음을 독하게 먹었으면 네.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아예 여기 그 무슬림 쿼터 다 내쫓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아마 전 아랍국 전 이슬람권이 들고 일어나서 거의 세계대전에 준하는 전쟁을 아마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고 네. 이 상태로 놔두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저기는 그러면 국경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요르단 땅이고 그 중에 이제 자치구 정도로만 있는 거예요. 67년 이전까지는 요르단 땅이었고요. 네.
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저 서한 요르단강 서한 지구를 다 점령을 해버려서 네. 지금은 국경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경계는 있습니다. 점령 지역 경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점령 지역 경계. 네, 네. 요 지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요게 지금 올드 시티가 요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요게 지금 예루살렘이고요. 네. 그래서 요게 동예루살렘입니다. 요 오른쪽이 동예루살렘이고 네. 여기가 지금 서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에 딱 붙어 있는 지역에 동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이 올드 시티가 있는 거예요. 동예루살렘은 누구 땅이에요? 원래는 아랍 땅이었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었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데 예. 팔레스타인은 자기 자기 땅이라고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리하게 되면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독하냐면 네. 여기 아까 다시 구글 지도로 와서 보시면요. 네. 요게 지금 올드 시티거든요. 네. 네. 67년 전쟁 이전까지는 여기가 경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서쪽이 다 예루살렘이죠. 네네. 이스라엘 땅이었죠. 네. 네. 그때 예루살렘 시청을 어디다 지었냐면 유대인들이 여기다 짓습니다. 여기가 지금 옛날 예루살렘 시청입니다. 경계선에. 예. 경계 붙여가지고. 우리 따지면 GP 앞에다가 딱 시청을 지어놓은 거죠. 계속 바라보게 하고 저거 우리 땅이고 언젠가 먹을 거야 이걸 하고 67년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네. 바로 들어가가지고 올드시티를 점령해 버립니다. 구획 4개 이렇게 나눠진 거는 정말 저 사람들 그러니까 섞이지 않고 저 사람들이 자기네 구획에만 딱 살아야 아니면 뭐 넘어가서 다녀요.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거주지는 그 내 확실히 구역이 다 있고. 있고. 근데 뭐 크리스찬 쿼터랑 아르메니안 쿼터는 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네. 항상 싸움이 벌어지는 데는 요 두 곳입니다. 이 핑크와 요 아래 옐로우. 일사분면과 사사분면에서 항상 트러블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네. 무슨 외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뭐 자꾸 살인이 일어났다, 무슨 테러가 일어났다 하시면 주로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다마스커스 게이트라 그래서 네. 무슬림 쿼터로 이어지는 제일 큰 북쪽 문입니다. 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다마스커스 문을 통과해가지고 자기들이 안식일 예배 드릴 때 이 길을 따라 내려가요. 아이고야. 저 길을 내려온다고요? 따라가요. 여기를 여기- 내려와서 여기는 완전히 아랍 사람들이 그냥 진치고 있는 그 골목을 좁은 골목을 유대인들이 쫙 내려가는데 이게 가능한 건 이스라엘 정규군이 네, 지켜줘요? 중무장하고 탄약 다 장전한 채로 딱 옆에 있습니다. 너무 그 사고를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군요. 그런데 네. 근데 또 일상은 지속이 돼요. 서로 또 섞여가지고 서로 또 뭐 가끔 또 린치도 일어나고 한두 명 죽기도 하고 그런데 네. 또 다음 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들 지나가고 또 막 욕하고 또 막 소리 지르고 또 멱살잡이 하다가 또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역시 다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의 질서가 잡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적응하게 되는 것 살아야 같아요. 되니까. 예. 참 신기하다. 예전에 이스라엘 뉴스 보다 보면 가끔 뭐 나이트클럽 이런 이제 뭐 폭탄 테러 이런 사고 나면 도저히 못 놀 것 같은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가서 또 나이트클럽. 일상을 또 즐기고 놀잖아요. 보면은 어제 사고 났는데 또 잠시 좀 잠잠하다가 그거 보고 되게 사람의 감정 본능이라는 것들은 저런 거구나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리아 내전으로 지난 11년 동안 50만 명이 죽었고 네. 난민이 한 450만이 발생했는데도 다마스커스나 또 시리아, 다마스커스는 수도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리아에서 들어오는 제 친구들의 얘기 들으면 평온해 이렇게 예. 얘기해요. 아 그래요? 수없이 죽고 있지만 네. 그래도 또 살아야 되니까 장사해야 되고 그게 지금 이 올드시티 안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드시티 성벽을 이렇게 돌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풍광이 이 기독교 마을 지나다 보면은 굉장히 이 서양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런 느낌. 감동스러운 또 예.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고 조금만 딱 지나가면 완전히 아랍의 세계의 중세에 툭 던져진 느낌이 들다가 이 안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귀민머리한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막 그 토라 외우면서 돌아다니고 여기 가면 아주 고즈넉한 또 정교회 수도의 느낌이 드는 1제곱킬로미터 안에 1제곱킬로미터면 진짜 뭐 어디 강남구 논현동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동네 하나 정도죠. 동네. 네. 거기에 저 정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살고 있다 이거죠.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묘한 그 삶에 대한 감동 같은 것도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죽자고 살자고 달려들면 그냥 아예 어느 한쪽이 너네 다 하루 날 잡아서 쓸어버리겠어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공존하는 독특한 룰은 있습니다. 저 지금 말씀해주신 올드시티 안을 딱 보고 있으니까 저게
우리 지구상에 사람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예, 나름대로 다 모여 살지만 또 네.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또 옆에 어떻게든 붙어 살아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면 가끔 또 큰일도 벌어지긴 하지만 음. 또 일상은 또 돌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종교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네, 새삼 네, 네. 임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저렇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면 다행인데 항상 이제 이런저런 변수들이 한 번씩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힘의 균형이 갑자기 좀 무너진다든지 네, 뭐 이럴 그렇습니다. 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2000년에 인티파다라고 하는 네. 무장 봉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아주 그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여기 그 알 악사 모스크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강성 수상의 총리가 되기 전이었던 이스라엘의 주택 장관이었던 아리엘 샤론이라고 하는 샤론. 사람이 아 샤론. 네 샤론 2000년에 총리 여기 된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총리를 하죠. 아, 네네. 여기 올라가가지고 주택 장관이 올라와서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니까 내가 돌아보겠어 하다가 샤론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청년들이 돌을 던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그게 촉발이 됩니다. 분쟁이. 그래서 참 많이 죽게 되고 네네. 오히려 여기서 막 문제가 생기니까 아리엘 샤론이 그 이듬해에 총리로 딱 오히려 이제 총선을 강성 이기게 되죠. 예, 분쟁이 막 일어나게 분쟁을 되니까. 만들어서 오히려 이겼다라고.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말이죠. 2017년 말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미국 대사관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옮기면서 또 한 번 크게 아주 긴장 상태가 그 올드 시티로 간 건 아니죠? 올드시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 큰일 나죠.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또 네네,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2017년 네, 트럼프의 17년 말 12월에 트럼프가 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18년 5월로 제가 기억해요. 왜냐하면 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70주년이 되나요? 70주년 아, 딱 70주년 맞춰가지고 딱 그날에 아. 미국 대사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이사를 가는데 네. 그 좀 희한하게 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건국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궁도 대통령 관저도 거기 있고 의회 크네세트라고 하는 국회도 거기 있고 외교부도 거기 있습니다. 다만 일종의 행정수도처럼 경제부처나 정보부서는 텔아비브에 좀 와 있기도 아 하고요. 텔아비브. 네. 네, 두 개가 이제 기능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들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랬다가는 자기들 가만히 안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랍 22개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두진 않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는 약간 저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많이 연안이죠. 좀 떨어져 있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죠. 네, 네. 아주 거긴 유럽 같은 도시입니다. 음. 거기에 다 있었고 미국도 이제 그쪽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재를 하면서 네. 안 싸우고 서로 평화로운 어떤 그 안을 도출하게 만드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 일종의 뭐 미들맨이라고 하나요?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난 이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 테니까 너네 팔레스타인이 이걸 받든 말든 나는 내 길 간다. 이거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네.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강한 애정이 있었다고 하는 게 하나. 자레드 쿠시너 설도 있습니다. 예. 아, 사위가 쿠시너. 아주 예. 또 독실한 그 정통파 유대교 신자이기도 하고. 아.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예루살렘을 흠모하는 미국의 근본주의 개신교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된다. 언젠가 종말의 시대가 오면. 다시 하나로 뭉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유대교에게 돌려주는 곳이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방향의 재림을 앞당기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세력들이 주로 남부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표가 달라져요. 머리가 아니 포션이 그 정도 돼요? 아니면 그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포션입니다. 썬벨트라고 그래요? 하는 네, 남쪽에 네. 이제 남부 바이블 벨트에서 그걸 지지를 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한 4% 정도 지지율 상승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3%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네. 그 당시에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일종의 라포. 예. 둘이 아주 이제 아주 가까웠고 끈끈한 관계였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무리수라고 보였지만 일로 옮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제 큰일이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중간에 안 서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큰 분란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도를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또 절묘한 곳으로 또 이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올드 시티고요. 네네네. 이제 이쪽에 서예루살렘이고 이쪽에 동예루살렘인데 네. 지금 미국 대사관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탈피옷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근데 이게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 전쟁이 있었거든요. 1차 예. 중동 전쟁 또는 다른 말로는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인데 그때 휴전선이 그어져요.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1949년에. 네. 그럼 보통 휴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 비무장지대인 것처럼 선이 두 개가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 사이를 우리가 노맨스랜드라고 해요. 사람이 안 사는 여기는 아무도 누구의 땅도 주장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 비무장은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어느 쪽에 귀속되지 않는 것 같은 네네네네.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는데요.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동예루살렘이다. 그러므로 지금 미국이 동예루살렘에 자기 대사관을 갖다 놓으면서 이걸 이스라엘 대사관이라고 했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미국은 동예루살렘까지 다 우리의 수도로 인정을 했다. 네. 그 주장을 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 것도 화가 나는 건 틀림없지만 우리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 동예루살렘 맞냐? 서예루살렘 아니냐? 이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자기들도 나름대로 카드를 하나 갖다 놓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설명하면서 하진 않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뒤에서 설계를 하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마지막 건널 수 없는 데까지 갈 수는 없다. 나중에 뭔가 우리가 면피할 수 있는 거라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쿠시너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망고불변의 진리 같아요. 윗분들은 사고를 치시고 밑에 분들은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할수 있는 걸 만들어 다음에 여지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게 원래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미국 총영사관이 있긴 했고요. 네. 그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건 말건 간에 네. 예루살렘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성조기가 대사관 이름으로 들어와서 대사가 근무한다고 하는 상징성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93년, 95년에 미국이 중재해서 오슬로 협정으로 두 개의 나라를 평화적으로 분리해주겠다. 우리가 잘 중재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쪽 편을 지금은 드는 뭐 거죠. 그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저기는.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또 다 적응- 적응한다니까요. 또 적응했어. 근데 이게 예루살렘 이슈보다 훨씬 큰 이슈가 다음에 터지거든요. 그게 나중에 아브라함 협정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팔레스타인이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를 계속 맞게 되는 거죠. 트럼프 정부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이 현재 사람들의 머리로는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조금 뭐 몇 가지 예. 해결책이- 고민해놓은 해결책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아.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사위 자레드 쿠시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시너는 그 전문적인 용어로 쇼므레이 라포라 그래서 네. 그 뉴욕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완고한 정통파 유대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운전 안 하고 자동차 안 몰고 예, 예. 운전도 하네요. 뉴욕에 네. 어느 지역에 다 이렇게 유대교 신자들이 많이 몰려 많이 있죠. 있는데 예. 리버럴주도 있고 뭐 울트라 오소독스도 있는데 근데 이쪽에 더 가깝죠.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장인 취임식 하는 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 그때 안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한바탕 또 이슈가 된 적도 있고 뭐 그랬다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그 쿠시너가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백악관에 이제 일종의 고문 역할을 맡으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사관 이전 그 이후에 뭔가를 내놓는데 아마 최 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기의 딜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로운 협상안을 내가 짜주마 하고 이제 툭 던지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2018년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사관 이전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정신 없던 차에 갑자기 미국이 툭 하고 던진 게 바로 이 지도만 제가 옆에 지금 여러분 한번 봐주시죠. 오른쪽에 네. 있는 지도입니다. 요게 세기의 딜이라고 나온 그 이제 트럼프 정부의 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할안이에요. 잘 보시면 요 초록색이 지금 팔레스타인 영토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여기 전부 다 전부 서안 다죠. 지구 전부 네, 다를 자기들이 땅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해놓은 게 뭐냐면 중간중간 듬성듬성 뭐 좀 비어있죠. 네. 정착촌들을 만들어.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요르단 밸리라고 해서 아까 그 우리 협곡지대. 예. 이 요르단강 옆에 여기는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아예 명분 거기서 이렇게 띄워놓는군요. 띄워놓은 약간. 거예요. 물에 대한 접근성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려요. 그럼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요르단 국경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국경은 이스라엘이 갖고 너네들은 그 안쪽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섬나라로 남아라. 근데 그 섬도 자기들끼리 하나의 색깔이 칠해져 있는 섬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정착촌들이 들어가 있어요. 알박기를 많이 했어요. 예. 거기에 또 이스라엘 정규군이 들어가 있고 저기 왜 세계 애들이? 그리고 여기 가자 지구도 팔레스타인이고 이 안에 그러니까 요 정착촌 정도 되는 분량만큼 네. 네게브 사막에다가 이렇게 띄워주마.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땅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해준 거죠. 명목상으로 많이 줄 많- 테니까 네. 넉넉하게 인심 썼다라고 근데 하는데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국가라는 게 원래 영토적으로 통합되는 면이 좀 인테그리티라고 있어야 되는데 네. 특히 현대 국가들은 더더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한데 그래서 이 안에 정착촌 같은 데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도시 규모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는 가운데 떡하고 있으니까 통행이 아예 도로가 막 막혀 있고 그래서 지하로 다니게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보면 이게 화가 나겠습니까? 안 화가 나겠습니까? 나죠. 이 대사관 옮긴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게 딱 왔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받을까 말걸? 예. 왜냐하면 이거를 딱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0억 불 준다. 이거 받으면 받고, 팔레스타인 네. 정부한테 500억 이렇게 넌 일단 국가 시작해라. 음. 왜냐하면 너네 그동안 48년부터 그다음에 67년에 너네 땅 다 지금 점령지구로 있지 않냐. 그 너네 리더십 봐라. 이렇게 영원히 계속 돌 던지면서 살래? 아니면 이렇게라도 나라다운 나라. 너네 만들어. 땅이라도 갖고 500억 불 캐시 갖고 시작할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뼈를 때리면서 이게 하는데. 트럼프의 협상 예, 그거 카드였어요. 누구도 다들 마음속에는 있지만 차마 꺼낼 수 없던 이 그 지도 보면 화나죠. 저도 예. 화가 났어요. 이게 뭐야? 이건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아니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렇죠. 지도는. 그걸 예. 딱 받은 다음에 그 대신 500억 불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너네가 일단 시작을 해서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너네가 나중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정착촌 내보내든 말든 그거는 후일의 문제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안에 잘 해보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만들자는 나오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모르겠고 어떻든간에 너희들이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건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거기에 집중해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다운 발상으로 이제 안을 던진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팔레스타인의 소위 그 PLO, 파타라고 하는 집권 세력은 뭐 막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제 거절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거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일부 중에 야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압제당하면서 그렇죠. 돌 던지고 싸우고 있는데 갇혀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일단 조그만 거라도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게 뭐 제대로 자리를 내리진 못했습니다만 네. 하나의 이제 새로운 안이 됐었고 그때 이 세기의 딜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 정부 때 굉장히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던졌던 그러니까 거죠. 이런 안들이 사실 보면 분쟁 지역이고 뭔가 예전에 식민지에서 자치권을 달라고 할 때마다 비슷한 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 네, 후반기에 네. 가면 이제 자치권을 부여를 하는 방안들이 있었고 그거를 또 열심히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단계적으로 힘을 키워서 그 다음에 독립이나 대등한 관계로 가면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당시 1930년대 중반에 있던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미래를 현실에서는. 고민하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아니라고 바라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판단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현재 시제로 모든 거를 고려하면서 이게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봐도 조금 수모에 가까운 아니었어요. 받지 제일 않았죠? 안 받았죠. 결국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면서 그렇죠. 흐지부지 되는 다시 이제 뭐 그러면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됐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르단강의 접근권을 완전히 제한해버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영토가 된다고 하는 거는 네네.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렇죠. 나라가 불모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농사도 못 짓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안에 무슨 제조업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500억 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랍 주요 부국에서부터 객출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걷어서 주겠다. 사우디 얼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데가 가지고 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딱 구워 삶아서 완전히 자기 막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복심처럼 되면서 돈 네. 받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라도 좀 가자. 나름대로는 다 계획이 이제 있었다라고 볼 수 뭐 있겠네요. 자기들은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걸 누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네,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접근법도 사실은 뭐 미국이 이제 완전히 중재자의 위치를 버렸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세상을 알리고 아 이제 두 국가 해법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뭘 해도 안 된다는 쪽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게 2018년에 이제 있었던 그렇죠. 일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 이 문제는 조금 잊혀지는 상황에서 쿠시너의 마지막 역작이 나오는데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 협정? 네. 협정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거죠. 네,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 왠지 또 야. 불길한 예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3대 유일 신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네. 한 사람에게 수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랍과 유대인이 싸우지만 네. 쭉 자기들의 계보를 추적해서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에서 만나요. 결국은 다 그래서 우린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되죠. 네. 그게 이제 2020년 8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제 선거 국면 들어가기 전에 2020년 8월에 네. 소위 미국이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UAE와 바레인, 나중에 수단과 모로코까지 해서 아랍 주요 순위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을 맺는 그런 외교적인 하나의 일종의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경천 동지할 일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 그 중동의 판을 바꾸는 아브라함 협정이었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를 절감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 중동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좀 싸워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손을 잡아 버리니까 이스라엘과 그러면 수교를 맺어버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버려진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야, 네. 그때 세기의 딜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렇게 되면 하고. 영토라도 확실하게 네. 점령을 그러면서 하게 이제 되는데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갔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제로 간단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네. 투 스테이트 솔루션, 그러니까 93년과 95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두 개의 나라로 안전하게 분리해서 평화로운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예. 보는 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러면 그 왜 그러냐? 결국은 최종 지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거는 쟁점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렇죠. 네. 예루살렘 문제만 해도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동안 제시됐던 게 뭐냐면 네.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누구의 땅도 아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국제 그래서 공동 관리구역, 국제 성시, 국제 성시, 예, 인터내셔널 세이크리드 유엔 시티, 직할지 뭐 이런 식으로 비무장화. 비무장화. 어떤 경우에도 여기는 뭐 어떤 경우에 무장도 할 수 없다. 글로벌 소도화되는 거. 그래서 각 3개 종단들이 다 공동 펀드레이징을 해서 각자가 아끼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네네. 평화의 상징을 평화를. 만들자. 여태까지 들어본 안 중에는 제일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유엔이 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하나 바라보고 시오니스트들이 왔는데 갑자기 이게 뭐 왜 공존해야 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고요. 예.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난민 문제나 정착촌 문제도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쟁점 자체가 지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중재자의 불편부당성 부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항상 그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중요한 협상이 있었을 때는 미국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없기 거의 때문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1978년, 79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 협정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중재했고, 네. 1994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요르단. 평화 협정도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93년, 95년에 역시 클린턴 대통령 중재로 오슬로 협정을 맺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을 좋아해. 그럼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커. 그러나 우리는 대국으로서 팔레스타인 입장을 늘 고려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테니까 잘해봐 이래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완전히 안쪽으로 이제 한쪽 편을 드는구나라는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요. 협상 당사자들이 나와서 막 협상을 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쪽이 계속 바뀌어요. 원래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불안정성 해보려고 높은, 했다가 그 120석 이스라엘의 의회가 한 번도 다수당이 나온 적이 없어요. 61석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과반이 안 돼요. 한 정당 항상 연정이죠. 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선이 조금 이상하게 너무 팔레스타인에 많이 양보한다 그러면 연정 내에서 강성 애들이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 현대 정치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에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전선이 만들어질 때도 종종 있고 뭐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죠, 보면은. 총리와 외교부 장관은 아. 거의 대척점에 있는데 네. 저 당은 내 너무 싫으니까 네. 뭉치긴 뭉쳤는데 알고 그렇죠. 보니까 얘는 우리의 양쪽 끝에 완전 있는 양쪽 끝에 있는 자기들끼리 갖다 놓으면 아, 맨날 그래? 싸울 친구들끼리 아. 버젓이 한 연정을 정부를 구성해서 이루고. 정부를 이루고 뭐 있어요. 대연 정도 하고요. 예. 그걸 따지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나오기도 하고 네네네네.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다 보니까 네. 그건 자체는 좋은데 음흠. 정치적으로 역동성도 있고 좋은데 다만 이런 팔레스타인을 영원히 독립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협상을 조금 이게 잘 돼가려 그래도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고 네. 상황이 막 악화되어 갈 땐 또 누군가 평화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싸울래 다시 좀 협상해봐 이게 되니까 보는 사람들도 지치는 구조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좀 정파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맨날 중요한 이슈는 사실 아니잖아요. 뭐 가끔 뭐 터지면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도 혹시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북한 보는 거랑 약 비슷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여기는 이게 진짜 핵심 이슈입니까? 핵심 이슈는 명분은 핵심 이슈인데요. 네. 사실은 워낙 자기들도 이제 이거는 될 일이 아니라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뭔가 아. 팔 걷어붙이고 나서봐야 네. 안 되더라는 거를 그동안의 경험으로 안 된다. 너무나 잘 알고 특히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가자 지구예요. 그러니까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가 합해져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마스가 가자 지구는 완전히 하마스탄이라고 자기들이 부를 정도로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고 하마스의 정강 정책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저런 나라를 독립을 시켜줘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럼 결국은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뭐 미국이 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고 그때 뭐 아깝게 생명을 잃었지만 이츠학 라빈이 뭔가 생각을 좀 해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아 이거는 뭐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어떤 해법이 있냐? 예. 방법은 지금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은 요단강 서안하고 가자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니까 지금 따로 네, 놀고 있으니까 네, 따로 그냥 놀고 그것도 따로 있죠. 인정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국면이네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3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국가 해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 가자랑 서한이랑 따로 나눠서 하는데 아예 자기들끼리 거기를 이거는 다른 말로 제로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1967년에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와 골란 고원과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네. 서한 지구는 요르단으로 주고 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아 요르단 왕국이 여기에 영토를 갖게 하고 네.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이집트가 관리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고 네, 원래처럼. 그러면 팔레스타인 독립 안 하는 건데 팔레스타인의 그럼 이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할 때 네. 이것도 양가 감정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번도 국가를 만들어 보지 못한 저 라말라의 우리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나라를 세우는 게 과연 압둘라 국왕의 요르단보다 낫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있어서 뭐 비전이 제시되고 해야 되는데 항상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계속 들려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정말 현실에서 보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 개혁군주 밑에서 차라리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어쩌면 제가 보기에 말은 안 해도 다수의 이스라엘의 전략가들은 그거를 내심 제일 바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요르단은 지금 자기들끼리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고 그렇죠. 이집트와도 평화협정을 맺고 예. 있기 때문에 카이로와 암만에서 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국경을 통제해주면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고 하마스나 이런 성향들이 이 국경지대에서 막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근데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사실 네. 요르단이나 이집트가 그 제안을 또 선뜻 받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가 핵심이 안 받습니다. 예, 저 같아도 아마 안 받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거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받는 거고요. 네. 요르단 입장에서도 뺏겼던 땅을 다시 수복한다는 차원에서 명분은 좋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이 한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으면서 예. 안정적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엄청난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으면 좀 어렵다. 어쨌든 그런데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세븐 스테이트 솔루션이란 말도 나옵니다. 세븐? 예, 그건 뭐냐면 세븐이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 일단 독립시켜 주면 네. 네.
이건 진짜 저도 참 입에 담기도 힘든데 이스라엘의 극우주의자들이 얘기해요. 독립시켜 주자. 네. 근데 팔레스타인은 지금이야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딱 자기들끼리 정권을 만들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데 6개의 중요 부족들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팔레스타인에 네. 팔레스타인 내부적 그 안에서 근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대요. 그럼 누가 집권을 하느냐 가지고 지금 파타와 하마스 예. 서한 지구의 온건한 정부와 하마스 정부의 싸움 이상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예. 아주 극우 이스라엘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일종의 비저널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이 진보주의자들 중에선 네. 그래 지금 이대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 양쪽에 아주 이 극단주의자들 다 내려놓고 연방국가 비슷하게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근데 이건 먼 미래다. 먼 미래.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60년간 제가 이제 72년생인데 저 아주 어릴 때부터 네. 팔레스타인 피해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사실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언제나 쳇바퀴 돌듯이. 40년, 50년.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중동 전문가고 또 중동을 들여다본 입장에서는 두 국가 해법 말고는 다른 해법이 저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가능하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아랍 민족들이 저는 조금 좀 전향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권력 분점이 어떻게 뭐 레바논식으로 가든 총리는 어떻게 맡고 장관은 네네. 누가 맡고 이런 식으로 하든 미래 세대가 계속 이렇게 서로 총질을 하고 돌 던지고 불 지르면서 싸우는 세대를 이어주지 말고 한번 나라를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통합된 나라요? 통합된. 쉽지 않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네. 보면 냉전이 붕괴한 이후에 네. 이 인류가 되게 평화롭고 네, 우리가 네, 합의를 네. 해서 뭐든지 협상을 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꿈에 부푼 시대가 네, 90년대 네, 초반이었잖아요. 그 최고의 결과물이 저는 이 투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이제 지나왔는데 사실 지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뭔가 세상이 다시 변화하고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 이런다라고 보면 한편으로 보면 90년대 그 좋았던 이상을 지금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세계가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도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은 임 교수님 말씀대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등장할 맞습니다. 수도 있고 네. 예,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좋게 네네. 보면 네. 나쁘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처절하게 찢겨서 이제 전혀 엉뚱한 결론이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이 역사적 흐름 속에 또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내던져져서 이제 또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한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국가의 소위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가 가능하지 않은 네.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다른 아랍에 지금 의존하기는 그 나라들도 지금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독립했을 때 결국은 그런 피폐한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아까 그 이스라엘의 극우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산산조각이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에 이런 그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돼보자. 왜 해보지도 않고 나눌 생각만 하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비교 문학 교수 중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고요. 또 한 명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고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난민 가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에드워드 사이드가 팔레스타인 쪽이고 이제 바렌보임이 유대인 쪽에서 뭘 하냐면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그게 네네. 혹시 두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고 아랍의 청년들과 유대교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음악으로 계속 연주하고 다니는 걸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나눌 생각부터 하지? 처음에 우리가 싸우고 말도 다르고 종교가 달라가지고 늘 서로 질시했는데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실험을 좀 해보자. 안 되더라도 실험은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을 지금도 이스라엘의 북쪽의 하이파나 이런 데 가면 네. 비슷한 시도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예. 방문학자로 1년 있었습니다. 계셨었죠. 네, 예. 6개월 6개월 있었습니다. 예.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때 좀 특이한 걸 봤는데 동예루살렘 지역의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가장 이렇게 숭앙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그 헤르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이스라엘 유대교인들 국립묘지를 쭉 잇는 트램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 전철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타면 아랍 사람들도 타야 되고 유대인들도 타야 되는데 두 지역을 통과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안 탔대요. 왜냐면 쟤네랑 어떻게 내가 같이 같은 다녀요? 밀폐된 공간에 왜냐면 버스는 아랍 버스와 유대교 버스가 철저하게 나눠져서 다닙니다. 아, 따로 다닙니까 네. 버스는? 흰 버스가 아랍 버스고 초록색 버스가 유대인 버스입니다. 뭐 저희나 양쪽 다 타지 유대인들은 무조건 초록색 버스 타고 이제 이런 네, 식이거든요. 물론 노선도 이제 아랍 마을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관통을 해서 다니니까 처음엔 다 안 탔는데 한둘씩 바빠 죽겠는데 타야지 그러고 타기 시작하고 옆자리에 부르카를 입은 여성과 유대교 초종 송포 아저씨들이 같이 앉아 있고 이런 장면들이 하나씩 하면서 저는 트램이 굉장히 독특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두 종교와 두 종파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앉아서 이동하면서 생활이 만들어진다면 저게 왜 정치 영역까지 못 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던 네.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화합하게 되는 걸 네. 어쩌면 저는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나 그 서민들 민중들은 어쩜 원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미국이다 러시아다 혹은 뭐 주변에 뭐 아랍 국가들 이런 데서들도 이거를 원할까 생각해 보면 그냥 이 나라는 이렇게 갈등하고 찢어져 있는 걸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원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주변 아랍국도 그렇고 네. 국제사회는 잘 지내길 바랍니다. 조용해야 좋죠. 네, 여기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외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조용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한동안 지금 우리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가 언제였냐면 네. 아랍의 왕정들이 끊임없이 정통성의 문제가 닥치고 이럴 때 네. 항상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놓으면서 내부적인 문제를 저쪽으로 돌려왔거든요. 그래서 베리 루빈 같은 사람들은 이게 아랍의 저주다. 이스라엘에 너무 막 던지니까 아랍의 이 수많은 독재 정부들의 그 소위 대중들이 분노를 자기 정부에다 투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투사하게. 네, 옛날에 네, 사담 후세인도 말짱히 싸우다가 갑자기 스커드 미사일 텔라비브로 날리고 그랬었어요. 그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참전하면 상황이 판이 완전히 바뀌는 네, 거예요. 무조건 이슬람권은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잘 지내는 거를 아마 특히 아랍은 더 많이 바랄 거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동력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아랍이 이제 바뀐 거 그 얘기해 주시면서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들을 때 이스라엘이랑 이제 그 수교를 한 네. 나라들이 생겼잖아요. 네, 아브라함 협정. 거기는 그럼 갑자기 왜 바뀐 거예요?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거든요. 네. 그걸 하니까 48년에 살던 세대는 예. 저희 아버지 세대가 6.25를 경험했던 세대의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30대, 20대의 젊은 세대는 아니 뭐 팔레스타인 불쌍한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을 계속 도와줘야 돼? 지지해야 돼?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이 상황이 된 거죠. 현실적인 이제 문제에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UAE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네. UAE는 지금 저는 3중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일단 저유가에다 탄소 중립 시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 요새는 좀 유가가 뛰지만 이제 더 이상 석유로 먹고 살 수 없다면 우리가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제적 위기 하나. 두 번째는 이란이 갑자기 부상을 하면서 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왕정 국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절대 왕정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혁명을 통해서 선거를 하는 어쨌든 형식상 공화정 국가가 바다 건너편에 있고 그 이란이 점점 계속 주변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놓은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고 네. 네.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반왕정 그 이슬람 정치 그룹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같은 그룹들이 내부적으로 암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무슨 팔레스타인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워지겠다고 할 때 파트너를 딱 볼 때 중동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공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의 어떤 기술력, 경제력, 기술력. 예. 더구나 이스라엘은 미국과
바로 월스트리트 투자 루트를 갖고 있는 데다가 R&D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테크니온이라든지 와이즈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UAE나 사우디 입장에선 손 잡고 싶어 하고요. 네. 이란 전선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당연히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게 필요하고 예. 또 하나 자기들 안에 반왕정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 계열의 정치 집단에 대한 동선까지도 다 파악하는 정보 자산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다 갖고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젊은 왕정은 예. 아이고 아버지 세대의 그렇죠. 그거는 굳이 캐캐 묵은 명분에 더 이상 난 사로잡혀 쉽지 않다. 지금 우리 20, 30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계관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뭐 어쩌면 진짜 해결책이 뜻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겠군요. 해결되는 뜻하지 모습이. 않게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과 통념에서 좀 음. 벗어나는 방법으로 또는 그런 네네네. 맥락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죠. 아, 알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네. 이 문제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저희는 정리를 이제 마치긴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예루살렘 관련해서는 정말 충분히 정말 어느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도 듣기 어려울 만큼 아주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좀 들었던 것 같고요. 한 마디만 제가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우리의 20대. 네,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이 꼭 배낭여행을 나중에 이제 뭐 코로나도 많이 풀리고 그런다면 뭐 유럽 배낭여행도 좋고 아시아도 다 돌아보는 게 좋은데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요? 네, 예루살렘.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위험하진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뭐 테러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을 타깃으로 하는 테러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라 그 상황만 저희가 거기에 피하면 쓸려가지만 않는다면 않으면 되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20세기, 21세기의 분쟁의 현장 그리고 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면서 살아나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생각과 네네네.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화두를 각자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 종교 성지순례 이런 거는 뭐 50대, 60대 나이 드시고 가시고 종교와 상관없이 20대의 젊은이들이 저는 지중해부터 네. 이스라엘 그리고 가능하면 요르단 쭉 하면서 과거 고대 문명부터 나일까지 이루어지는 여기를 한번 좀 밟아보시면 여행 뭐 좀 제한 구역 이런 데는 아니에요? 혹시 거기가 지금은? 괜찮습니까? 웨스트뱅크는 사실은 가능하면 안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괜찮습니다. 상관이 예루살렘은 예, 괜찮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예, 조심만 하시면. 다음번에 임 교수님께서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루트에 따라서 한번 또 새로운 왜냐면 관점을 제가-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중해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제 아이들하고 제 아이들이 20대인데 그쪽을 여행할 때 아이들이 받았던 종교와 상관없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그래요. 이거 참 놀랍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혹시 젊은 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손짓을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말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까? 워낙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요. 그래요? 그 1제곱킬로미터 안에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알겠습니다. 네. 평생 돈 모아서 오시고 막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인남식 교수님과 다음 중동 이야기는 어디로 가봅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네, 분쟁에 초점을 맞춰서 분쟁을 특정한 지역을 맞추면서 봤다면요. 네. 다음 분쟁은 세 대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세력 대결. 드디어 이제 국가 대 국가 아니면 더 네, 이제 국가의 편을 먹는 아. 사우디가 중심이 되는 소위 수니파 보수 국가들과 네. 이란이 중심이 되는 또 시아파, 시아벨트라고 불리는 국가 그룹들 그리고 이제 제3그룹 터키와 카타르와 이런 그룹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네. 중동의 이제 일종의 세 대결, 세력 대결.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연결되면서 보여지고 있는 네. 독특한 요새의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재밌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 또 기다리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주신 인남식 교수님 그리고 저희 오늘 스페셜하게 함께 진행을 또 맡아주신 우리 최지영 박사님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